한국의 경제는 1963년부터 고도 성장을 개시하였습니다. 1962년 전까지는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은 미미한 성장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1963년 9.0%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한 이후 해마다 약간의 증감은 있었지만 1997년 외환위기가 터지기 이전까지 연평균 9%를 뛰어넘는 고도 경제 성장을 지속했습니다. 전형적인 농업 후진국이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 다양한 산업이 고루 발달한 선진국 대열에 진입했다는 사실은 세계 경제사를 통틀어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대단히 성공적인 성과였습니다. 이러한 경제 성과를 바탕으로 이후 한국 경제는 정보화, 첨단 산업화의 바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같은 과정은 정부가 큰 틀에서의 계획을 구상하여 자본을 조달하고 산업과 기업을 육성한 경제개발 계획을 실천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물론 1980년대 이후로는 주도권이 민간에게로 넘어가서 정부의 역할이 많이 줄었지만 현재까지도 한국 경제에서 정부가 차지하는 역할은 여전히 다른 국가에 비해 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한국 경제에 대한 발전 계획은 이승만 정부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계획은 1958년부터 1959년까지 1년 8개월 동안 경제개발 3개년 계획으로 구상되었습니다. 자립경제의 노선 추구, 차관 도입, 대일국교 정상화를 통한 한일 경제협력 등의 수단과 공업화에 따른 총량적으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여 국내 최초로 체계적인 경제계획안을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4.19 혁명으로 인해 미처 실행으로 옮기지 못했습니다. 혁명 이후 정권을 장악한 민주당 정부도 부흥부라는 부처를 신설하여 경제계획을 입안합니다. 이승만 정부의 경제개발 3개년 계획을 토대로 공업화라는 목표 아래 경제학자, 민간 기업인, 미국 측 경제학자들이 참여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자립경제의 노선 추구, 차관 도입, 대일국교 정상화를 통한 한일 경제협력은 이전 이승만 정부의 계획과 동일했으나 불균형 발전 전략이 최초로 채택되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둘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전과 같이 대미 원조의 의존적인 내수 위주의 공업화에 따른 계획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한계가 존재했죠. 또한 민주당 정권이 쿠데타로 인해 그 수명이 길지 못했다는 것도 한계점으로 들 수 있겠죠. 이후 쿠데타로 집권하고 민선 대통령으로 시작된 박정희 정부는 1962년 1월 13일 제1차 경제개발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승만 정부의 3개년 계획과 장면 내각의 시안에서 가져온 것이 대부분이었으나 몇 가지 차이가 존재했습니다. 이전보다 중투자와 1차 생산품의 수출 진흥에 더욱 비중을 두어 종합제철소 건설 및 관련 대규모 인프라 건설 계획이 추진되었으며 또 단순히 무역 불균형 해소가 아닌 이로 인한 개발에 필요한 외국 자본의 동원을 기획했죠. 하지만 그럼에도 수출의 진흥은 미미한 수준이었고 당시 경제개발계획 예산 마련을 위해 막대한 국내 자본의 동원이 필요했기에 1962년 6월 미국 경제고문단의 의견을 무시하고 화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러나 이 조치는 결국 실패로 끝났고 그 과정에 있어 미국과 마찰이 생겨 미국이 원조를 중단하겠다는 등의 위협을 하는 등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특히 종합제철소 계획은 실현 가능성에 대한 회의로 곧바로 백지화되었으나 이후 제2차 계획부터 국내외적 반발 속에서도 다시 추진되어 건설되었고 이후 비약적인 성장을 거쳐 한국 철강 산업의 메카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또한 1963년부터 시작된 본격적인 경공업, 공산품 수출 진흥으로 수출 제일주의를 통해 활로를 찾은 박정희 정부는 1964년 1월 수출 주도 전략을 중점으로 한 새로운 보완 계획안을 발표하였고 제1차 경제개발 계획은 성공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이 당시 7.8%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여 목표치 5%를 초과하였으며 1인당 국민 총생산은 83달러에서 126달러로 증가하게 됩니다. 2차 계획부터는 1차 계획의 성공을 바탕으로 쌓인 데이터로 보다 전문적인 기법이 도입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산업구조의 근대화가 강조되면서 국가 차원의 중화학 인프라 투자가 시작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1차 개발 계획 당시 미국의 반대로 실패로 돌아갔던 포항제철의 건설이 추진되었고 미국은 경제적 실효성을 근거로 차관 제공을 불허했으나 결국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를 통한 대일 청구금으로 외자를 대체해 건립하였습니다. 3차 계획부터는 본격적으로 중화학 공업화가 추진되었으며
1. 2차 계획의 연이은 성공으로 재정 자립이 가능해졌습니다. 닉슨 독트린에 따른 미국의 일방적인 주한미군 철수 통보로 한미 관계가 악화되면서 대한민국은 이때부터 미국의 자문 없이 독단적으로 경제 계획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미국의 베트남 철수와 닉슨 독트린에 의한 안보 위기, 1973년 석유 파동으로 인한 유가 급등이 일으킨 전 세계 경제 불황 속에서도 수출 수입의 급증과 중동 건설 사업 등으로 위기를 극복했고, 그리하여 목표치를 초과한 연평균 9.7%의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이 당시부터 최초로 외신에서 한강의 기적이라는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북한과 본격적으로 경제 분야에서 큰 차이를 벌리게 된 것도 이 시점이며, 또 1977년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일본에 이어 수출액 100억 달러를 돌파한 나라가 된 것도 이때입니다. 제4차 계획부터는 이전에는 주요 항목이 아니었던 교육, 사회복지 등의 내용을 포함시키면서 성장의 열매를 분배하기 위해서 경제사회개발 5개년 계획으로 명칭을 변경시키게 됩니다. 이후 신군부가 집권한 5차와 6차는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으로 불렸으며, 1992년 시작된 7차 계획은 1993년 문민정부 출범 이후 신경제 5개년 계획으로 이어졌습니다. 1997년 이후로 경제개발 계획이라는 단어는 사라집니다. 국가주도형 경제개발 N개년 계획은 1920년대 구소련이 최초로 강력한 중화공업화를 내걸면서 시작되었는데, 이것이 상당한 성과를 거두면서 국제적으로 큰 인상을 남겼습니다. 1930년대 일본 제국이 전쟁 수행을 위해 만주의 병참 기지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괴뢰국가 만주국에서 소련을 모방한 산업개발 계획을 입안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후 일본에서 다시 살아나 일본 경제를 부흥시켰고, 그것이 한국과 대만에도 큰 영향을 끼친 것이죠.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고 끌고 갔던 수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노고를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